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깨달음의 실천편입니다. 지은이는 초운 김승호, 출판사는 다산초당입니다. 책값은 15,000원, 총 페이지 수는 283쪽, 초판 1쇄는 2016년 3월 23일, 초판 11쇄는 2021년 1월 11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초운 김승호, 한국 최고의 주역 학자이자 작가로 194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지난 50년 동안 과학으로서의 주역을 연구해 주역과학, 주역풍수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했다. 동양의 유불선과 수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심리학 등 인문, 자연, 사회과학이 거둔 최신 이론을 주역과 융합시켜 집대성한 결과가 바로 주역과학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생이란 반드시 그 삶이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주역 공부 역시 단순히 궤상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여 마침내 천지의 운행과 합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삼각형은 세 개의 직선이 모여 세 개의 각을 이룬 도형이다. 우리는 실제로 삼각형을 그려 눈으로 그 모양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리는 사실 선이라는 것을 정확히 그릴 수 없다. 이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원히 그릴 수 없는 존재다. 선 또는 삼각형 등은 그 개념이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다. 이는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이론이다. 개념이란 항상 실제 사물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 개념은 실제와 별개로 존재하는데 플라톤은 이를 이데아라고 불렀다. 이데아는 실제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 개념은 실제보다 먼저 있는 것이고 개념은 제대로 잘 깊게 정의되어야만 그 속의 모든 실제를 함축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양과 음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주, 즉 세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양과 음만으로도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만유인력처럼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이다.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은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서로 끌어당겨서 모여있는 것은 땅이다. 땅은 덩어리다. 그리고 그것은 잡아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별들이 다 그런 것이다. 우주에는 별들이 무한히 많은데 그 모든 것은 음이라는 공통 성질에 의해 존재한다. 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용어로는 물질이다. 물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음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음의 반대라는 양은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뉴턴 이후 400년이나 지난 오늘날 갑자기 등장했다. 만유청력 말이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명명했다. 이 에너지는 하나의 분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다. 만유인력과 정확히 반대다. 만유인력은 당기고 암흑 에너지는 밀어낸다. 즉, 음과 양이다. 양 에너지는 공간을 계속 팽창시키고 있다. 팽창은 양의 기본 성질이다. 암흑 에너지는 만유인력과 함께 우주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 둘을 빼놓으면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즉, 음양을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음양은 세상의 전부다. 빅 크런치는 빅뱅의 반대 개념이다. 현재의 우주는 팽창력이 더 커서 빅 크런치 상태가 되지 않고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10만 년쯤 지나면 지구를 돌고 있는 달도 지금보다는 훨씬 멀어져 더 작게 보일 것이다. 미래의 인류는 보름날에도 지금보다 더 자그마한 달을 보게 되는 것이다.
10만 년쯤 지나면 북두칠성도 모양이 바뀐다. 국자 모양은 아예 사라질 것이다. 세상이 점점 넓어지면서 별빛도 약해 보이고 우주는 더욱 차갑게 변해버릴 것이다. 팽창은 시간에서도 이루어진다. 공간과 시간이 함께 팽창하는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시간과 공간은 사실 하나다. 이는 아인슈타인에 의해 밝혀진 사실로 시간이란 개념과 공간이란 개념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시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시공이 팽창하고 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통해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어떤가? 이것은 물질, 즉 음이다. 우리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물질이 아니다. 양이다. 음이 아니면 양이고 양이 아니면 음이다. 세상은 복잡하지 않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각자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때 음인 몸은 땅이 잡아당겨 흙이 된다. 몸의 일부는 공기가 되는데 공기도 우주 전체에서 보면 땅이다. 물질이고 음이다. 우리의 몸은 아무리 깊게 말하고 돌려 말해도 물질이고 땅이고 흙이고 음이다.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는 무슨 뜻일까? 영혼은 물질이 아닌 양이다. 그래서 땅이 그것을 잡아 끌 수가 없다. 양은 음과는 달리 멀리 가버린다. 몸과 영혼은 단순히 말하면 이뿐이다. 음과 양 혹은 땅과 하늘이다. 세상엔 음양 외에는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최우선적으로 음양의 개념으로 시작하면 된다. 병약한 노인이 몸이 천근만근이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영혼의 일부가 몸을 떠나 있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반면 젊은 사람들이 몸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 몸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날아갈 것 같다는 표현도 같은 의미다. 문제는 양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다. 기운은 아래에 충만해야 좋은 것이다. 인생에 있어 허리 아래에 기운이 없어지면 이는 죽음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양이 깊숙이 있고 음이 높게 가 있으면 삶이고 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양이 위로 날아가고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모든 사물에는 삶과 죽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유난히 생명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맥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 영혼의 힘은 겉으로는 생명력으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대체로 어떤 분야든지 뛰어난 사람은 남다른 영혼의 소유자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과학자도 영혼의 힘이 강하고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도 보통 사람과 확실히 다른 무엇이 있다. 흔히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힘이다. 옛 성인은 이 힘을 호연직이라고 말하며 이 기운은 우주에 가득 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극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이 힘이 가히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순간 의식을 차리고 있으면 삶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때의 의식이 바로 영혼 그 자체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인생은 이 힘을 기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영혼의 기운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양을 기르는 것이다. 하지만 양이란 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지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공자도 주역의 괴상을 설명하면서 자강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유일하게 양을 기르는 방법이다. 그저 힘을 내라. 이유 없이 명랑해야 하며 무서워도 용기를 내야 한다.
무서운 밤길도 혼자 걸어보고 귀신 나오는 무덤가에 누워도 봐야 한다. 부끄러워도 나서 봐야 하고 쉬고 싶어도 일부러 일어나야 하며 귀찮아도 앞장서야 하고 미운 놈도 사랑해줘야 한다. 스스로 애써 행하다 보면 영혼이 활발해지며 급기야는 우주의 근원과 관통하게 된다.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은 점점 양의 기운이 약해질 것이다. 누가 방해하지도 않는데 어째서 스스로 못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이 원수일 뿐이다. 그냥 일어서면 된다. 안 된다는 이유를 달지 말고 하면 다 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양이란 위로 빠져나가는 존재니 그것을 가둬놔야 한다. 양의 기운은 가둬놓으면 스스로 성장한다. 진득한 사람은 기운이 쌓여나가고 촐랑대는 사람은 기운이 소진되는 법이다. 인내심, 겸손, 침묵, 평화, 안정, 용서, 양보, 절제, 예의, 긍정 등은 양의 기운을 가둬놓는 성질이 있다. 나는 주역을 공부하며 여자를 음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남자는 양이다. 음과 양, 이러한 성의 차이는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 세상은 어째서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꼭 음과 양이어야 하는가? 생각할수록 신비했다. 그러다 결국 우주 전체가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음양에 대해 깨닫게 되자 처음엔 온 세상에 음양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다. 하지만 음양 말고는 다른 성질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자 오히려 세상이 단순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음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일 뿐이지 어떤 물건을 딱히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음양이라는 개념으로 우주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었다.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것이 음인지 양인지 살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귀신은 양이다. 우리 몸처럼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부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엔 신비한 현상이 참으로 많다. 예컨대 텔레파시나 유령, 미래예지, 투시, 공중부양 등 알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다. 하지만 놀라워할 것이 없다. 그 모든 것은 양의 현상일 뿐이다.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음뿐이다. 그래서 음이 아닌 현상에 대해서는 신비하다는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양에 대해 많이 알면 놀라울 것도 없다. 우리는 물질, 육체, 음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 외의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물질이 아닌 암흑 에너지도 발견했고 속도가 무한대인 타키온이라는 물질이 아닌 존재를 찾기도 했다. 타키온은 빛보다 빠르고 빛의 속도 이하로 감속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다. 바로 양의 개념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삶이란 양이고 죽음은 음이다. 높은 것은 양이고 낮은 것은 음이다. 과거는 음이고 미래는 양이다. 세상에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모든 것은 양과 음의 개념을 잘 활용하면 알 수 있다. 양의 대표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이것은 활력이다. 무한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활력이다. 음은 활력을 가급적 억제하려는 힘이다. 우리 몸의 생리도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교감신경계는 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바로 양의 성질을 본뜬 것이다. 반면 부교감신경계는 억제 기능을 갖고 있다. 음의 작용인 것이다. 중용이란 바로 음양의 상호 보완, 즉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자는 말했다. 만물은 유에서 오고 유는 무에서 왔다. 없음이란 것은 있음이란 것을 창조하기 위해 계속 기다린다. 양의 속성이 바로 이것이다.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가려는 것. 이것이 모든 있는 것의 원동력이다. 세상은 변하게 하는 것과
변해가는 것이 있는 셈이다. 변하게 하는 것은 양인데 그것은 무의 속성과 완전히 맞아떨어진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무의 생동력을 실존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양의 다름 아니다. 양이란 가만 있지 못하는 존재다. 반면 음이란 가만 있는 존재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변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모습이다. 원인은 양이고 결과는 음이 받아들인다. 양이란 항상 여기에서 저기로 가고자 한다. 저기에 가서도 또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양이란 도달점이 없고 오로지 출발점만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시간으로, 시간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양의 성질 때문에 생긴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양과 음은 고도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를 태극이라 말한다. 태극은 음양이 서로 화합하여 완벽한 균형을 이룬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 양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탈출을 시도한다. 이를 두고 자연과학에서는 자발적 대칭성 파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주는 대칭이 깨지며 발생했다. 양은 음을 살리고 음은 양을 죽인다. 그로써 조화를 이루고 작용은 끝없이 전개된다. 양이 가면 음이 오고 음이 가면 양이 온다. 물론 양이 가고 양이 온다거나 음이 갔는데 다시 음이 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치우친 현상이다. 치우친 현상은 오래 갈 수는 없다. 자연의 섭리는 균형을 잡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론이다. 우주의 사물은 이런 식으로 유지된다. 그래야 오래 가기 때문이다. 순환을 놓친 사물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주역이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이다. 삶이란 순환을 유지해야만 지탱할 수 있는 법이다. 삶의 리듬은 바로 순환을 일컫는 것이다. 순환 속에서 모든 것은 발전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궁극에 오른 괴상 또는 사물은 마침내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반대의 사물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사물이란 원래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다. 수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정의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을 비교해 가면서 인지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항상 웃으며 산다. 그런데 우습다의 뜻을 아는가? 모든 우스운 것의 공통성은 무엇인가? 답을 쉽게 알 수 없을 것이다. 답을 이야기해 주겠다. 우습다의 반대말은 무섭다이다. 이는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여 최근에야 알아낸 사실이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웃는가를 연구하다가 이를 밝혀낸 것이다. 무섭다를 통해 우습다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듯 사물은 비교함으로써 이해하는 것이다. 오래전의 일이다. 친지 A씨가 결혼을 한다고 했다. A씨는 40대 초반이었는데 10년간 연애를 이어가다가 마침내 결혼한다는 것이었다. 잘된 일이어서 나는 축하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A씨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전 지금이라도 결혼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세상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남녀가 10여 년을 연애했다면 실증이 날 만큼 났을 것이다. 특히 남자는 여자와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실증이 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남자의 마음이다. 남자는 항상 새로운 여자를 추구한다는 것이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에 의해 밝혀져 있다. 주역에서 남자의 바람기는 양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양은 언제나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생물학이든 주역이든 남자가 오래 본 여자에 대해 실증을 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나는 A씨에게 물었다.
결혼이 싫은데 왜 결혼을 하려는 거지? A씨가 대답했다. 의리 때문이에요. A씨는 솔직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현재 상대방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10여 년 동안이나 연애를 했으니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상대 여자가 지금은 좋지 않지만 그동안은 사랑해왔다. 여기서 주역의 논리를 등장시켜보자. 본능은 지도, 즉 땅의 도의 개념이고 의리는 천도, 즉 하늘의 도의 개념이다. 천도와 지도는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 원리다. 천도란 무엇인가? 의리라든가 정의, 도덕 등을 말한다. 천도란 양의 입장에서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반면 본능은 지도로 낮은 곳에서 바라본 원리다. 본능이나 이익, 현실, 돈, 힘, 명성 등이 지도에 속하는데 음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양이냐 음이냐에 귀결된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옳을까? 본능을 따르자니 양심이 부끄럽다. 의리를 따르자니 삶이 힘들다. 이와 같은 문제를 세계적인 정신과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는 이를 이중구속이라고 불렀다. A씨는 죽느냐 의리를 지키느냐의 이중구속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다행히 의리로 결정을 받으나 만약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사람은 미치게 된다. 베이트스는 이처럼 사람이 미치는 원인을 이중구속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것이 바로 음양이다. 다시 말해 천도와 지도다. 언제나 문제는 양과 음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선은 물이요, 악은 불이니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한 바가지의 물로 한 수레의 불을 끌 수 있겠는가? 맹자는 작은 의리를 위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A씨에게 적용해보면 그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정말로 자살을 하게 되거나 미쳐버린다면 10년 연애를 했어도 의리상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여자를 싫어하는 정도라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결혼했다. 결국 그 이후의 일은 운명에 달린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법인데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또 다른 힘으로는 권력이나 도덕, 학력이나 재력 등도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힘이 있을까? 매력이라는 힘이 있다. 매력은 흔히 육체나 외모 등에서 나오는 힘이다. 하지만 인간의 매력은 몸에서 나오는 것 말고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정신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는데 이는 미모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매력은 인간의 어떤 힘보다도 위력이 있다. 매력 있는 사람은 분명 남보다 먼저 출세한다.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끌리는 힘이다. 매력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 그래서 당연히 출세가 빨라진다.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가? 먼저 매력 없는 사람은 어떠했던가? 흔히 말하는 재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매력이 있을 리가 없다. 항상 풀 죽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도 매력이 없다. 저만 잘났다고 꼴값을 떠는 사람은 어떤가? 전혀 매력이 없다.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 괜찮다. 하지만 딱히 매력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촐랑대는 사람은 어떤가? 상대하기도 싫다. 음식을 먹을 때 쩝쩝대는 사람은 밥맛이 떨어진다. 도둑은 어떤가? 매력은커녕 잡아 없애야 한다. 우리는 매력 없는 사람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 그 반대가 매력 있는 사람일 텐데 어째서 딱 부러지게 매력을 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매력 있는 사람이 드물어서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힘이 넘치고 품위 있게 보이던 A씨인데 그에게서 어느 날 매력이 사라져버렸다. 힘이 쭉 빠지고 볼품 없어진 것이다. 매력이란 힘이 넘치는 사람에게 있다. 항상 풀주고 있는 사람은 영 보기 싫다. 매력이 없는 것이다.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는 어떤가? 그는 매력이 있다. 힘이 넘치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위엄은 있으되 사납지는 않다. 공자가 설명한 것은 인간의 품위였다. 위엄을 뜻하는 것이다. 품위, 이것은 힘이 넘쳐야 가능하다. 당당한 모습은 아름답게 빛난다. 카리스마도 이것을 뜻한다. 힘이 넘치는 사람은 왠지 매력이 있어 보인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매력이 없는 이유는 나마저 힘을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당연히 힘이 넘쳐야 한다. 출세를 하려고 한다면 힘차 보여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항상 김 빠져 있는 사람을 진급시켜 주겠는가? 사람을 따르게 하는 매력은 힘이고 힘이 있으면 사람이 따르는 법이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이는 것도 힘이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면에 힘이 없으면 인간은 품위가 없고 행동이 경박하게 된다. 공연히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내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척을 하는 것뿐이다.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힘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력을 갖추는 것이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동물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상자 하나를 사자와 함께 놔두고 이를 관찰한 것이다. 사자는 상자 속으로 쏙 들어갔다. 꽉 맞는 상자였는데 사자는 불편도 느끼지 않는지 편안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다. 자기 몸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무서워서는 절대 아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자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자는 그저 숨어 있을 뿐이다. 군사 용어로는 은폐와 엄폐다. 사자는 원래부터 강자이지만 약한 듯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자는 기운을 감추고 있건만 숨어 지내기를 좋아한다. 무술의 고수도 바로 이런 자세를 취한다. 고수는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다. 그런데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피한다. 실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원래 이렇다.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몹시 부산스럽다. 시끄러운 사람은 실은 내면 세계가 부실한 사람이다. 사자나 무술의 고수, 그리고 학문이 깊은 사람은 자신을 감추기를 좋아한다.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도사린다는 말은 때가 아닌 경우 자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힘이 있다고 아무 때나 불쑥 나서면 흉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찬가지다. 힘이 있으되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낭비되지 않고 그 힘은 점점 더 쌓이는 법이다. 나서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자세는 사자의 본능 그 자체다. 우리 인간도 본받을 만한 성품이 아닐 수 없다. 운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로 말하자면 스케줄 같은 것이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도 스케줄로 인간에 의해 그때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의 스케줄이다.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것 역시 미래의 스케줄인데 이런 것도 조금 신비하게 말하면 운명이다. 운명은 있는가? 이 질문은 미래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있다이다.
오히려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물은 아주 드물다. 미래는 대부분의 사물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다. 자연과학에서는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한 결과다. 미래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의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일 백두산이 거기에 있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가? 그건 잘 알 수 있다. 관우와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가? 있다. 관우는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애인과 약속한 것은 지켜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때 가봐야 한다. 올림픽은 그때 가서 열리게 될 것인가? 국제적인 예정이니 열린다고 봐야 한다. 올림픽은 4년 후에 열린다. 예정이 그렇다는 말이다. 설악산도 4년 후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두 예정 중에 어떤 것이 더 확실한 예정일까? 설악산이 4년 후에 그곳에 있을 것이 더 확실한 예정이다. 예정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난다와 반드시 안 일어난다를 규정할 수 없다는 원리가 있다. 이는 슈레딩거의 파동 함수라는 것에 내재된 개념인데 모든 것은 존재할 확률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남자가 임신할 확률은 있는가? 있다. 적을 뿐이다. 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있는가? 있다. 아주 적은 것이 문제일 뿐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크기로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어쨌든 예정은 예정이다. 우주는 예정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것은 강하게 또 어떤 것은 약하게 예정되어 있을 것이다. 바로 앞날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먼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예정이란 우주의 운행상 절대적 섭니다. 물론 미래의 방향이 없는 현상도 있다. 이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미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1억 분의 1의 먼지같이 작은 세계에서의 일이다. 설악산처럼 큰 사물에게 있어서 미래는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관우의 약속도 실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애인과의 약속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 머리에 총알이 관통한 사람은 몇 시간 안에 죽을 운명인가? 그렇다. 올림픽은 열릴 운명인가? 그렇다. 마구 죄를 짓는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을 운명인가? 그렇다. 이처럼 운명은 있다. 다만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연은 미래를 아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같다 라고까지 하며 미래 예측이 불가능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미래를 밝혀내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는 미래를 예측해내고 있다. 과학자들은 화산 폭발이나 지진 발생을 미리 알아냄으로써 재해를 예방한다. 생각해보자. CD 한 장이 있는데 여기에 당신의 미래가 완벽히 수록되어 있다고 하자. 당신은 이 CD를 보기를 원하는가? 나는 결단코 보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알아서 어쩌란 말인가? 사는 재미가 없어질 것이다. 나는 앞으로 생길 중병에 대해서조차 미리 알고 싶지 않다. 불행을 먼저 알아서 미리 괴로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싶기도 하다. 공간상의 일은 우리의 감각이나 과학 장비를 사용하여 상당 부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상의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사람의 운명은 계산하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을 계산함으로써 미래가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라플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주에 어떤 악마가 있어 현재의 일을 완전히 계산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완벽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자연 현상은 힘의 방향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간 사회라든가 운명 같은 것은 힘의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가 전개되는 방식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다. 그것은 바로 뜻에 의해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힘의 계산과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린애를 높은 곳에 올려놨다고 하자. 이는 위태로운 일이다. 오래 놔두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아기의 미래는 그 상황이 갖는 의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갖는 뜻을 유추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듯 미래를 아는 방법에는 현재의 뜻에 의한 것과 물체들이 움직이는 힘이나 방향을 계산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배고픈 사람을 밥솥 옆에 놔두면 밥을 몇 그릇 먹을지는 알 수 없지만 먹을 것은 확실하다. 사회는 별들의 운행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뜻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이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형사들은 전과자들의 행태를 보고 장차 이들이 또 범행을 저지를 것을 예측하는데 이것이 바로 뜻을 보고 미래를 아는 방식인 것이다. 관상의 대가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유추하여 운명을 예측하는데 이 역시 뜻을 보고 미래를 아는 방식이다. 그런데 주역은 다름 아닌 뜻을 밝히는 학문이다. 뜻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니 바로 미래를 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당초 주역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역이란 만물의 뜻을 규명하고 그것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살피는 학문이다. A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였다. 어느 날 A씨는 친구 몇 명과 함께 낚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행하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사에 긴급한 일이 있어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친구는 아내가 갑자기 반대해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써 여행 계획은 무산되었다. 낚시 도구를 집어던진 A씨는 가게 문도 열지 않은 채 혼자 술을 마시며 화를 냈다. B씨의 경우를 보자. 이 사람은 직장인인데 기대했던 진급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울하게 지냈다. 집에서는 온종일 식구들한테 신경을 곤두세웠다. C씨를 보자. 이 사람은 보험 설계사인데 다 될 듯하던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10일간이나 공들였던 일인데 도중에 보험 가입 예정자가 마음을 바꾼 것이다. 그는 허탈감에 빠져 다른 일마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한 A, B, C의 일은 실화인데 이런 일은 세상에 아주 흔하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숨어 있다. A, B, C 세 사람은 당초에 앞날을 믿었다. 뜻대로 될 것이라고.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무슨 근거로 미래가 꼭 그렇게 된다고 확신했는가 말이다. 절대로 미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미래를 믿었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 화를 내고 슬퍼했다. 문제는 미래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미래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미래란 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실망의 대상이 아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미래를 미리 정해놓고 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미래가 오면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로 끝나야 한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다. 세상이 어째서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래는 항상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미래가 오면 아, 이것이구나 해야지 싫다 좋다를 말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대로일 뿐이다. 한 일화를 소개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다. 미국 어느 도시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어떤 젊은이가 현장에서 두 손을 잃었다. 순식간에 손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끔찍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정작 두 손을 잃은 청년은 태평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두 손이 없어졌네. 그뿐이었다. 울고불고 하지도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운명이 이것이구나 하고 발견했을 뿐이다. 이 청년의 자세는 미국 전역의 화제가 되었고 많은 정신과 의사가 이 청년의 정신을 연구하러 방문했다. 정신과 의사들이 여러 방식으로 청년을 조사한 결과 그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청년의 마음은 그 사건 자체보다 유명해졌다. 운명이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대해야 하는 것으로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으면 떨어졌군 하고 끝내야 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운명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이미 상황 종료다. 슬프네 괴롭네 하며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있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운명은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보이는 법이다. 운명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사람의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때 가서 보겠다는 뜻으로 어떤 운명이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수능이란 굴복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비축하는 행위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세다. 운명에 앞서면 혼미하고 순응하면 얻는다. 세계적인 생명과학자 라이얼 왓슨에 의하면 주인이 멀리 지방에 나갔다 돌아올 때 개가 마중 나가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한다. 개는 주인이 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홍수나 산사태가 나는 지역의 개미들도 위험을 예측하고 대규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 무엇인가 느끼는 것 같다. 쥐들이 장차 침몰할 배에서 빠져나온 사례도 많이 있다. 조선시대 주역학자 토정 이지암 선생은 홍수가 날 곳에 높은 정자를 짓고 머물렀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선생이 미래를 확실히 바라봤기 때문일 것이다. 미래가 나타날 단서를 징후 또는 징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주역의 중요 목표 중 하나다. 미래가 현재의 일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주역에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개념이다. 동물이 이것을 느낀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다. 인간에게도 이런 힘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 능력이 퇴화된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지성이 계속 발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성 때문에 본능이 상실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지성과 본능은 원래 대치되는 개념이다. 우주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마도 본능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확실히 더 필요하다. 다만 우리의 지성은 너무 급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변해버렸다. 그 결과 나무는 봐도 숲을 보지 못하고 숲을 봐도 산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미래의 징조는 분명히 있고 우리 주변에 흔히 널려 있다. 인간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좋은 징조는 그것을 모르고 지내도 별 탈이 없다. 그러나 나쁜 징조는 재빨리 눈치채고 미리 방비해야 탈이 없다. 5명이 여행을 갔다고 하자. 그런데 그중 1명이 뒤늦게 나타남으로써 출발 시간이 늦어졌다. 이는 김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징조도 나쁜 것이다. 모든 일이 순탄할 수는 없다. 하지만 흐름이 꺾여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 이는 조심해야 한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남들은 멀리 바다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혼자 조개 껍질을 줍고 있다면 이는 조화를 깨는 행위다. 뭐가 그리 급한가? 같이 간 사람들과 기분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다.
어느 훌륭한 가문에 못된 며느리가 들어왔다면 이는 가문이 망할 징조일 수 있다. 큰 공연에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악기가 고장났다면 바꾸게 되었다는 자체가 이미 불길한 징조인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집을 나서는데 문틈에 옷이 걸려 찢어진 적이 있다. 이때 나는 불길함을 느끼고 온종일 조심했다. 그 결과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화하게 되어 있다. 주역에서는 이를 궁즉변, 변즉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만물은 변화한다는 뜻이다. 호수에 돌을 던졌다. 파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을 촬영해서 상영해보자. 만일 거꾸로 필름을 돌리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누구든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되면 이상하게 느끼는 법이다. 이는 우리가 시간의 방향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시간이 흘러가는 데에는 방향이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일찍이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관찰했다. 그 결과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이것 한 가지뿐이었다. 자연현상의 가장 깊은 영역 속에 다른 것은 없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계속 햇빛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지구가 태양보다 차갑기 때문이다. 만일 지구가 태양보다 뜨겁다면 태양은 우리에게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현상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나이도 먹고 자동차가 낡고 모아놓은 돈이 쓰여 없어지고 사랑이 식고 대통령이 바뀌고 친구가 떨어져 나간다. 움푹 파인 것은 메꾸어지고 뾰족한 것은 깎인다. 이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 때문인데 세상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어 있다.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이다. 이것이 시간의 방향인데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은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자연의 태엽이 풀려나가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밖으로 나아가고 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당초 우리 우주는 양이 밖에 있고 음이 안에 있었다. 그런데 원인 모를 어떤 힘에 의해 음양의 위치가 바뀌었다. 빅뱅의 순간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주역에서 엔트로피 증대란 바로 양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갇혀있지 않고 멀리 날아가 제멋대로가 된다는 의미다. 즉,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직업으로 사는 이가 있다. 그는 행상으로 40년간 고무줄을 팔고 있다. 이처럼 질긴 사람이 또 있다. 이 사람도 40여 년간 거리에서 자잘한 물건, 요술장비, 구두주걱, 열쇠고리 등을 팔았다.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기를 좋아한다. 일단 일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놓치기 싫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풍조도 일자리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다. 사람은 본시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람은 또 다른 운명에 처할 수도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많은 기회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가능성 낭비인가. 지금이 최선이라고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못다한 부분이 있다. 아니, 해본 것은 겨우 지금일 뿐이고 대부분은 자신이 해보지 못한 일로 가득 차 있다. 경험도 못 해보고 생각도 못 해본 세계가 무수히 많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우리가 지금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은 아니다. 단지 다른 일을 할 방법을 모르고 또한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를 선택했을 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처음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성공을 맞이했다. 반면 일찍 자리를 잡은 사람은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칠 뿐이다. 그래서 나쁘거나 좋다는 것은 아니다. 먼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은 원리상 옳다. 물론 실제로는 한 번 안전을 선택하면 다른 길을 선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인생은 언제나 못해본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연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옛 성인이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라 라고 가르친 게 바로 이것이다. 지금보다 나은 세계를 꿈꿔야 한다. 꿈이란 막연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무작정 새로운 일에 뛰어들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은 열어두고 연구를 쉬지 말라는 것뿐이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지나치면 게을러지게 된다. 세상은 보통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대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때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교리를 주장했던 곳은 교황청이었다. 또한 전 세계가 그 생각을 추종했다. 당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갈릴레오를 비롯한 몇 명에 불과했다. 오늘날 병원에서 쓰는 엑스레이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했다. 심지어는 엑스레이를 발명한 과학자를 처단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다. 엑스레이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으니 사악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지구가 둥글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콜럼버스는 처음엔 완전히 매장당했다. 선각자의 견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대가 심한 법이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보기에 위대한 생각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다. 그래서 사회는 항상 시끄럽다. 누군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선각자의 생각은 틀렸다고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각자는 늘 괴롭고 배척당한다. 이는 사춘기 아이들에 의해 어른이 배척당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선각자들은 슬프고 고독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억누르려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보는 것,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 제자가 스승을 비웃는 것, 직원이 사장에게 대항하는 것, 벌레가 멀쩡한 나무를 갉아먹는 것 등은 온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자연의 속성이다. 주역의 논리를 빌자면 음과 양이 싸우는 것뿐이다. 그저 음은 양을 끌어내리려고 할 뿐이다. 어리고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리더는 늘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사춘기 아이들의 불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아이가 보채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리더의 자세다. 리더는 고난의 길을 홀로 가야 한다. 누가 리더인가? 우리 모두가 리더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은가? 가장이든 선생이든 사장이든 예술가이든 과학자이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가야 한다. 땅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산, 이것이 리더의 모습이다. 무술의 달인 이소룡은 이렇게 말했다. 연애를 할 때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극장을 가고 여행을 하며 긴 시간을 보냈건만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저 우주가 무엇인지, 사회가 무엇인지, 자연계가 무엇인지 큰 관심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관심 갖지도 않는다. 단지 살아가는데 급급할 뿐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살피는 일이다. 부모를 알아본다거나 해서 점점 세상을 파악해간다. 나중에는 자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관찰하지 않으면 세상을 알 수 없다. 관찰은 삶의 절대 조건이다.
사람의 관찰이 끝나는 날, 삶의 의미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들 중에는 유독 관심이 적은 사람이 있다. 매사에 관심이 적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아는 것이 적어지고 삶의 의미도 축소된다. 삶이란 관찰의 의지가 있을 때 그 힘이 뻗어나오고 존재의 의미도 커지는 것이다. 20세기의 천재과학자 하이젠베르크는 세상에는 관찰한 것만 존재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고 거기에 나타난 것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가 지나가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관찰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관찰하고 또한 그 의미를 해석해야만 알 수 있다. 아예 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을 턱이 없다. 관찰은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즉,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관찰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데 관찰력이 강해질수록 아는 것도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높고 낮은 것을 안다고 한다. 뜨거운 것은 모를지언정 떨어질 곳은 경계한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추락의 위험이기 때문이다. 높은 곳은 위험하다. 이는 단지 물리적, 자연적 환경에서뿐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는 참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운동선수를 보라. 챔피언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를 물리치려고 한다. 연예인이나 가수, 정치인 등도 마찬가지고 학계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경쟁한다. 사람은 높은 산이든 높은 지위든 인기인이든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계속 상승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축복할 뿐이다. 하지만 계속 추락만 하는 사람은 동정보다는 그 원인을 질타하고 싶다. 내려가는 것은 분명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태평하게 지내는 것은 어느 경우든 옳지 않다. 추락은 대개 태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옛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깊은 연못에 임한 듯하고 살얼음을 밟듯 하라. 우리는 있을 곳에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또한 베풀 것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위치가 너무 높다면 내려와야 하고 베풀 것이 있으면 베풀어야 한다. 주역 공부란 원래 괴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괴상을 실행하고 또한 괴상의 교훈을 처세에 활용해야 한다. 괴상을 외우고 단순히 이해만 한다면 깊이가 없어 주역을 크게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역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또한 지혜를 넘어서 실행해야 할 적극적인 교훈이다. 지금까지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주역은 동양의 철학이자 미래학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추구한 학문이었죠. 주역을 이용해 점을 치는 경우도 많았기에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역으로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주역이 담고 있던 동양의 우주관이나 인생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주역을 처음 읽은 것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지금도 그때 주역책을 읽으며 너무 어려워서 쩔쩔매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한글로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끝까지 다 읽긴 읽었는데 어렵다는 느낌만 남았던 책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여러 괴상의 의미와 모양에 대한 설명도 흥미진진합니다. 설명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괴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주역은 우리나라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건곤감리, 괴상을 보면 긴 직선과 중간에 구멍이 뚫린 직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주역 강의에서 이 괴상의 유래에 대해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긴 직선과 가운데가 끊어진 직선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딴 것이며 각각 양과 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비로소 왜 그 괴상이 음양을 상징하는지 즉시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주역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유래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설명이 무척 그럴듯했습니다. 그만큼 주역이 지어진 것이 오래되었다는 뜻도 되지요. 관상이나 수상, 즉 손금은 통계에 기반을 둔 동양의 인간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와 손금 생김새를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성향과 인생 결말을 관찰한 후에 연결시킨 것이죠. 저는 관상으로 운명을 예측하는 것에는 역시 관심이 없지만 한 사람의 성격을 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정확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범죄자들 얼굴만 봐도 저건 사기꾼, 이건 강력범 등으로 꽤 정확하게 범죄의 종류를 맞춘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비슷한 범죄들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관상과 수상은 동양의 프로파일링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접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체로 낯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즉시 그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생김새와 특정 행태가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옛날 관상가들도 외모에 드러난 특성으로 인간의 성향과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방식을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이러한 방식에 맞추어 운영해 나갈 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 우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행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공존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남을 돕고 남을 위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자기는 물론 남들에게도 유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대표적인 주역의 괴상과 그에 대한 해설도 참 쉽게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괴상의 모양을 눈으로 보면 금방 알지만 말로 묘사해 드리자니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괴상에 관한 설명 부분을 많이 생략한 것이 아쉽습니다. 주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직접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